삼자 되면 각자 도생의 시간 우리 유동원 참치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명을 붙이는군요, 이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들 좋아. 제가 유동 골뱅이하고 유동원 참치하고 어떤 게 낫냐고 했더니 그래도 네. 참치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개 다 우리 각도기님이 아니 장이 좋으면 참치고 나쁜 네. 골뱅이죠. 골뱅이입니까? 네. 네. 참치로 빛나는 참치로 계속 계시기를. 네, 네, 네. 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시죠. 이렇게 오늘따라 외모가 또 돋보이시는 거 보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참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이 네. 저희 금요일 날 좀 실적 쇼크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그 약간 경계선에 있어요. 네. 추가로 갈 건가 말 건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채권은 채권 나름대로 랠리를 했고. 그렇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왜? 너무 채권이 낮아, 가야 보니까. 주식도 갈 수 있다니까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채권 랠리 기분 나쁘다니까 바로 반응 나왔는데요. 저도 약간 그 부분에는 우리 네. 이동훈 본부장님과 동감스러웠습니다.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많이 과하죠? 2.7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왜요? 왜 그래요? 뭐 주식 올라갈 때는 과하다는 얘기 안 하면서 왜 금리 빠지는 것도 과하다고 그럽니까? 2.79라는 거는 침체를 확신한 금리일 수밖에 없다. 연말 금리가 3점대 블라블라 나오는데 3.5가 나오든 3.25가 나오든 그 블라블라가 나오는데 10년물 금리가 2.79라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금리지 않느냐.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이거는 야 자기네 살라고 우리 찍어 눌러 죽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주식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네. 아유, 네. 아니 어쩜 그렇게 경기 침체를 확신하냐는 거지.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은행들 입장에서. 네. 아니 그러면 아니 뭐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저희가 이 컨셉을 국내 주식쟁이, 해외 주식쟁이, 채권쟁이 이렇게 할게요. 네네. 뭐 저희가 딱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제 그래야 좀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아니 채권 시장이 그러면 바보가 아닐 텐데 우리가 뭐 이거 약간 비속어인데 이 전문가 그래도 나름 이 돈의 흐름에 대한 전문가가 채권 매니저고 채권 트레이더일 텐데 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지금 2.7대에서도 국구채 미국채 10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뭐 금리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옛날에 비해서 확실하게 올라갔으니까.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공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40년 강세장을 맛을 봤는데 그 강세장의 뽕을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3% 있을 수 없는 금리지. 40년 강세장을 경험한 채권쟁이들한테는 그건 당연히 이렇게 많이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 2,300 빠지니까 이거 무조건 고야 하는 주식쟁이와 네. 3.4% 미국 금리가 가니 말도 안 돼. 다시 고야 2.7 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니 생각이 뭐 드는데. 결론은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돈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얘기잖아요. 네. 네, 저는 채권에 넣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됐죠, 뭐 그럼.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잠깐만 여기서 나왔다. 이거 또 박쥐가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3.5%의 기준금리면 채권 투자 일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3.5면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3.25에서 3.5 정도 가면 10년 국채가 그럼 전 투자를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 번 해드렸고 근데 지금 2.75까지 떨어졌는데 네, 너무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연말쯤 돼야지 3%일 텐데, 그죠? 예, 그것보다도 더 낮은 금리? 예, 그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일 제가 걱정하는 시장이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이에요. 미국 부동산, 미국 말고요. 한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캐나다 부동산, 호주 부동산, 영국 부동산.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너무 뭐 물론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막 터지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금리를 2.75%까지 낮춰놨다. 예, 저는 그거는 그러면 부동산 안 깨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낮은 금리에서 부동산이 깨질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물론 부동산이 깨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이 더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너무 비싸요. 오늘 차트 몇 개 갖고 왔었는데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황당한 수준이에요. 그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그러게요. 궁금해하실 우리 것 같은데. 굉장히 자료가 좋은데 우리가 네. 토론하느라 네, 자료를 못 봤어. 좋은 자료를 봐야죠. 네, 네, 캐나다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금리 곧 네, 나옵니다. 이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왼쪽이 미국이에요. 오른쪽이 캐나다입니다.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밑에가 1970년대 이후 1980년대부터 70년대 초반 중반부터 해서 쭉 해서 그 짙은 까만색 선은 소득이에요. 오. 예, 그 다음에 짙은 빨간색 선은 네, 주택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퍼센트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수준 대비 퍼센트? 그러니까 그때부터 1975년 1사분기부터의 아, 숫자를 그걸 빵으로 놓고. 네네네. 아.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미국 부동산도 이 차트를 가지고 와서 걱정스럽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970년대부터 그냥 이게 그냥 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냥 네. 미디움으로 줄을 그어 놓고 과거 2007년 저만큼 올라갔었는데 이번 이만큼 올라갔다. 라고 보여주는 차트고요. 이거는 이건 인컴 소득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요 다음 차트 드린 거는 그냥 소득하고 계산한 거예요. 네. 보면 이제 미국은 그래도 소득 증가율만큼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말이 되죠? 그게 네. 사실 인컴 소득 네. 증가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캐나다는 네, 그냥 답이 없네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PIR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Price to income income.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캐나다는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건데 네. 왠지 이 호주랑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 중국 자금 들어가면서 네, 맞습니까? 호주도 그렇고 네. 영국도 사실 좀 비슷한 차트 나올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상당히 비슷한 차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죠. 또 돈을 많이 풀었고. 네, 그렇죠. 미국도 과거에 여기 올라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때가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100%.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국가들이 다 가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 이상인 국가들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선진국으로서. 그게 영국,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 네. 갑자기 경제 방송하는데 이게 갑자기 공포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부동산은 저는 폭락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일어나면 그건 진짜 금융 위기가 터집니다. 어느 나라든가. 그렇죠. 은행이 부실해지니까. 당연히 네. 터져. 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그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하는 이런 모습 차트, 이 캐나다 차트는 안 나와야죠. 예.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9.1%인데 10년 국채 금리를 2.75%로 떨어뜨린다. 뭐 그게 누가 투자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건 좀 너무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미국의 그 정부가 감당 가능해 낼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네. 우리가 역행으로 계산했었을 때 3.25에서 3.5%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2.75까지 떨어뜨린 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안 꺾이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미국도 좀 꺾이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YOY 숫자는 18.8%예요. 오늘 케이스 실러 5월 지수 나오죠? 네. 그 제가 채권쟁이로서 네, 이제 반겨를 좀 하셔야 됩니다. 출연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잖아요. 하락. 하락하면 급락. 네. 그죠? 급락하면.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급락하면 사실은 뭐 경제가 지금 뭐 침체 쪽으로 좀 가긴 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침체가 올 수 있을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가 금리의 종류가 사실 많거든요. 네. 어떤 금리일 것 같으세요? 기준금리가 더 이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기금리죠, 그거야. 당연히 장기금리죠. 장기 시장 금리? 네. 물론 장기 시장 금리도 영향을 주긴 하죠. 그렇지만 네.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금리에 다 근간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뭐 조금 만기가 길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변동금리부의 대출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CD 금리가 그러니까 뭐 코리보 금리든 코픽스 금리든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 한국 얘기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미국은 아니고.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긴 네, 하죠. 네, 네. 미국은 아니 미국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네. 예, 장기금리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모기지 30년 그렇죠. 금리에 연동이 네, 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만 단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대출이라는 게 부동산이 별로 네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의 변동성을 특히 정부의 금리가 중요해지는 거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근데 미국이 최근에 보면 국채 10년 금리가 내리는 폭만큼 모기지 금리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죠. 안 내렸죠. 높은 상태. 네, 높은 상태죠. 네. 그래도 네.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연히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5%에서 2.75니까 0.75% 빠졌어요. 네. 요게 6% 살짝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0.5%만 빠졌지만 당연히 영향을 받기는 받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5.5% 정도면은 지금 인컴 증가율,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네. 6%가 넘어요. 미국이. 예, 미국이. 그러면 금리가 5%라 하더라도 네. 대출 받는다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일으킨다고 대출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금리가 너무 또 뭐 높으면 안 되겠죠. 네. 그것도 어떤 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너무 낮으면은 나중에 터질 게 걱정스러워진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 네. 맞죠? 예, 뭐 모든 시장, 어느 시장을 봐야겠도. 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주식시장이야 뭐 겨우 꼴랑 100% 올랐나 마나 하는데 부동산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죠. 지금 현재 숫자가. 네, 네. 그걸 소득을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몇 프로냐 이거죠. 그죠? 그런 지금 우리가 뭐 이퀄리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죠? 네, 네. 소득 이퀄리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 수준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 네네. 정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결론은 부동산이 그래서 금리가 너무 지금 미국 금리 10년물이 최근 며칠간은 일주일간은 조금 너무 낮게 형성됐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금리 프라이싱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뭐 침체를 본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기본적으로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는 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자산가가 올라가면 지금처럼 긴축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또 약간 거품 빠지면 다시 금리가 내려갔다가 또 너무 많이 내려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자산 가격이 또 안 빠지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고 약간 네네네. 이 무한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지금 기준금리가 연말에 3.5가 될 거라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FF 선물시장에서.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나 똑같은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데 동일한 채권 시장 참가자가 연말에 기준금리 3.5에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데 미국시 10년 금리 2.7대에서 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기준금리가 3.5% 가. 결과적으로. 가서 결국 그게 부동산 시장을 건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 위축을 갖고 올 수 그렇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네. 둔화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올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3.5 수준에서 네. 끝날 수 있고 뭐 내년 가면 4%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부터 10년을 놓고 보면 지금이랑 내년 금리는 예를 들면 한 3.5%인데 1년 뒤에는 뭐 한 3%, 뭐 3년 뒤에는 뭐 한 2.5%, 5년 뒤, 10년 뒤, 10년 쭉 내려가 보면 평균적으로 10년 동안의 평균 금리는 한 2.7밖에 안 될 거야. 즉 지금은 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금리가 크게 떨어질 거야를 반영하는 게 현재 미국의 10년 금리거든요.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경기만을 본 건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 논리로 따지면 인플레이션도 없다라는 논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다가 초과 3간 태울 거다. 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지금 할 결국 수 그 있다는 얘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 보면 저희는 CPI 꺾일 거라고 확신하고 네. 지금 분위기 보니까 꺾이는 게 보이고 아마 이번에 케이스 실로 이번 달 다음 달 나오면 확실히 보이겠죠. 꺾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낮게 형성된다면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튀고 오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공급 사이드 충분히 그러고 그다음에 임금 상황들도 좀 그렇고. 저는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보다도
이게 정말 98년 재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근데 98년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왜 미국은 그러냐면- 괜찮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엉망이니까. 98년도에? 예,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94년까지 네. 92년부터 94년인가 95년까지 금리를 3%포인트 올렸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렸다 올렸다가 하다가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 그러면서 롱텀부터 자빠졌죠. 네, 롱텀. 바로 때렸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버블로 완전히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뻔히 우리가 거품이 일어난 부분 중에 자산군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거품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이게 완전 아주 다 당당하게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네. 다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죠? 미 연준이. 네. 그게 나오면은 저는 또 다시 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일어났던 그 시나리오가 또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없어야죠. 근데 그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은 저는 네. 에너지 가격 부분하고 임금 상승률 부분하고를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피크를 보고 있고 그거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네. 벌써 인플레이션은 이미 벌써 잡히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라기보다도 주식쟁이들의 입장에서 거품 좋아요. 거품 아니 그때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나스닥이 278% 올랐는데 1년 반 만에 그럼 떼돈 벌 기회예요. 그리고 그거에 또 폭락장이 올 걸 뻔히 보이니까 금리를 또 빠르게 올리면 언젠가 또 그렇게 터지니까 네. 그것도 쇼트를 때릴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은 운영하는 사람들이 쫓아가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쫓아가냐 이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오니까 주식 투자하지 말자. 기다리자. 투자 안 해. 요번에 오르면 다 팔아. 이 얘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과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이번에도 75p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거의 높은 확실하죠. 확률로 두 번 75p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연말 금리가 3.5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저도 워낙 강세론자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금리가 3.5에서 4%가 기준금리가 되면 안 올 침체도 오겠구나. 그렇지. 그럼 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가 네. 2.75%에서 그냥 묻어버리면 예를 네. 들어서 4%까지 올리면 네. 이건 역마진 금리가 네. 1.25예요. 은행들은 대출 다 은행들 막아. 대출 절대 안 해준다. 절대 안 그 해주겠지. 환경에서는 그건 무조건 경기 침체 가고요. 네. 그리고 정말 부동산 시장 폭락 일어날 거고요. 만약 네.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미리 지금부터 벌써 채권에 돈을 집어넣어서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기본적으로 미 연준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만 나오면은 당연히 그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를 네. 내린단 말이죠. 네. 이거는 무조건 거품 만들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이게 좀 성격이 애매한 게 거시 변수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거래하는 또 거래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막 섞여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각도기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시장 참가자인데 연말에 기준금리 3.5를 본다니까요. 근데 10년을 2.7에 사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 연말에 기준금리 3.5가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안 온 것 같은 경기 침체도 오니까 그러니까 10년짜리 2.7이 쌍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번 75p 두 번 연장 이게 과연 좋은 수일까? 뭐 이제 우린 뭐 1%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어차피 75bp 올려봤자 2.25예요. 2.5. 2.25. 상단 기준으로는. 2.25에서 2.5. 2.5. 근데 어쨌든 중립금리 우리가 2.5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75bp 빨리 땡기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금리를 살짝 올리거나 네.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2.75에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고 치면 네. 미 연준은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땡기기가 힘들단 말이죠. 경기 침체가 뻔히 올 거 보이는데 여기다 대놓고 50bp, 75bp 막 때려버리면 뭐 하자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에서 그죠? 네. 3.5%까지 땡겨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갖다 몸살이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미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 그 몸살이기를 하는 순간에 그게 엄청난 거품을 만들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0년 만에 맞이하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하고 물가는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고 경기 꺾이면 물가 꺾이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이유가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공급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계속 높게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도 처음에는 물가 잡는 거에 주저주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한 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서도 물가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있으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로 갈 거고 그래서 진짜 3.5%까지 가면 그 공급 사이드 쪽까지 막으려다 수요 완전히 작살내고 그렇지. 경기 침체 오고 은행들 대출 줄이고 이러면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10년짜리가 2.7에 가 있다는 2.7에 얘기예요. 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 연말 기준금리가 3.5까지 못 가면 미국채 10년 금리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5%까지 기준금리 올린 척하더니 못 올리네? 그러면 다시 위험한 사람들 살아날 거 아니에요. 물가 만약에 잡히려다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10년짜리 금리가 여기서 반등한다니까. 만약에 박 박사님이 맞다면은 네. 지금 주식이고 뭐고 다 던져야죠. 아니, 또 갑자기 왜 아니 맞죠? 모든 아니, 거를 아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경기 침체가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지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잠깐만 요거만. 네. 그게 제 말씀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왜 2.7에 거래를 되고 오케이.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로직을 오케이. 제가 제공할 때 그거는 이제 이해됐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건 이해는 하셨겠죠? 했고. 예, 이해하셨겠죠? 근데 이제 유동훈 본부장님이 말한 얘기한 것 중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진짜로 연준이 3.25에서 3.5% 금리를 하면 안 올 침체도 억지로 만드는 거라는 아니 거에 10년 대해서. 국채 금리가 예. 저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오케이. 거는 제가 바라는 건 오히려 10년 국채 금리가 3.25에서 3.5%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그래야지- 올라가는 것과 동행하면서. 동행해서 그래서 장단 금리차 역전이 극심한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심한 현상이 일어나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은행의 매니저라면 무조건 대출 확 줄여요. 그거는 무조건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된단 말이죠. 네. 전 그거를 보고 싶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음모론자 중에 네. 채권 시장이 네. 일부러 자기네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금리를 찍어 누른다. 이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채권 시장 규모가 여러분 아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특정 세력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거는 저는 특정 세력이 아니고 네. 이 똘똘 뭉친 거야. 그동안 40년간 강세장을 맛보았던 채권 시장 입장에서 이건 우리가 봤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아니, 그 불특정 다수가 몰리게는 저는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다? 진짜 음모론이라는 생각이 저는 음모론이다. 들고요. 저는 그거 하나 지금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지금 결국은 본부장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결국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의 유인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없던 침체도 만든다라는 그렇지. 얘기인데 예.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그러면 원인이냐 결과냐는 거예요. 저는 결과다.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장단기 금리가 그러면 왜 역전되냐는 거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기준금리가 경기 여건보다 과하게 인상되니까 역전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오버킬. 오버킬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일상적인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는 금리를 대충 중립금리 정도 수준만 올려도 물가가 잡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도 됐지. 지난 10년, 특히 20년 중에 10년 동안이 기준금리를 한 번도 중립금리 이상 올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조금만 올리면 알아서 경기 꺾이고 물가 꺾이니까 굳이 중립금리 이상을 가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분에 그 있어서. 부분이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왜냐면 아니, 그 그거 강력한 채권의 유동성이 그걸 만든다 이거야. 아니 잠깐만, 응.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좋은데 네. 제가 왜 금리가 저도 과거에는 계속 금리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채권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냥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빼고 그냥 임금 상승률만 놓고 봅시다. 그죠? 그다음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을 다들 하고는 있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애플이든 지금 고용 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고용을 줄인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실업률이 올라가는 수준은 아니에요. 어쨌든 임금 상승률은 지금
평균적으로 YOY 숫자가 지금 6.9%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나오면 10년 국채 금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2.75 너무 낮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과열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 버블을 만들 수도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75, 그러니까 3.75가 아니라 3.25에서 3.5 정도 수준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보든 은행권이 뭘 하든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금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또 오히려 이거 진짜 제대로 거품 또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근데 저 여기서 반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30년 금리가 국채 30년 금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 빠지면 모기 30년 금리도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니까요. 국고채 금리가 빠지는 부분들을 다른 크레딧 채권 금리가 다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채 10년짜리가 3.5 갔다가 2.75로 75bp가 빠졌잖아요. 그럼 모기지 금리가 고점 대비 75bp가 빠졌겠냐고. 50bp밖에 안 그러니까 빠졌어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치만 빠지긴 빠지죠. 아니, 빠지긴 빠졌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지금 이제 제가 오버킬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직 1.75잖아요. 75bp 올리면 이제 2.5예요. 그러면 지금 연준 내에서도 중립금리로 얘기하는 게 2.5 레벨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사실 중립금리도 안 왔어 아직.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야 얘네들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반응이 이제 이뤄진 거지. 근데 이러다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준을 못 올릴 수도, 그러니까 못 올린다고 그러니까 한다면 만약에 못 되돌려지는데 올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게 엄청난 미연준의 실수라는 실수일 수 거죠. 있지. 그게 엄청난 버블을 만들 거고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네. 그냥 질러야 돼 자산을. 아니 근데 네.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는 진짜 중립금리 이상으로 대차게 갈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2.5 정도가 중립금리면 이 정도까지 올려도 그냥 살짝 쫄았다가 마는데 진짜 2.5에서 더 가서 3.0 가고 연말에 3.5 가고 그렇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으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채권 투자하시면 다 망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채권 금리가 아니죠. 왜냐면 2.75에서 3.5로 튈 거니까. 아니 그거 당연한 그러니까 게 10년짜리 금리가 물론 기준금리가 3.5로 간다고 하면 2.7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잠깐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잠깐은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3.5까지 기준금리가 되면 정말로 미국 경제에 없던 침체도 불러올 거고. 그렇지. 그거는, 그러면 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3.5% 수준은 네. 지금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로 감당 가능하다는 1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물은 네. 감당한다. 아니 기준금리로 기준금리 3.5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 3.5니까 네. 근데 그것도 기준금리가 3.5까지 금방 찍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저는 뭐라고 그럴 수 생각하냐면 있어요. 기준금리를 네. 3에서 3.5 이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3.5까지 땡기다 네. 3% 떨어뜨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10년 국채 금리도 3.25에서 3.5 이 정도 수준이면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이 정도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채권이 워낙 많은 자산이 그냥 정부채에 들어가 있으니 그 퍼센티지가 프라이빗 섹터로 넘어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은행권은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원인이냐 결과냐는 말씀을 잘 드렸던 게 네. 기준금리 3에서 3.5% 마지막 본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그래도 어차피 그 떨어지는 사이클 안에서 2007년 아니 2007년이에요. 네, 2008년. 그러니까, 그러면 2007년, 2008년하고 지금하고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을 텐데 3에서 3.5%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잠깐 기준금리 3.5 갔다가 그냥 바로 떨어지면 별로 충격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잠재 성장률에 있어서 네. 지금 변화가 전혀 없다고 저희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때보다 잠재 성장률이 훨씬 낮아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기준금리 아니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네. 코로나 이전과 지금 이후가 잠재 성장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네. 우리는 다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 길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아주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기업들의 펀더멘탈, 가계의 펀더멘탈,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적절한 자산 가치, 그리고 또 뭐 소득 증가, 실업률, 그다음에 뭐 미래 성장률, 지금 처음으로 매출 증가율이 10%대 이상이 지금 2년 연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금리가 옛날에는 2%가 안 됐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에서 3.5% 정도는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2008년도에 기준금리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 고점이 5.25였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 5.6까지 가지 멀었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2008년도에 5.25가 느끼는 부담감이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3.5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거거든요. 자, 그때 2007년, 2008년도에 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였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80%가 넘었던 걸로 생각해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가계부채 비율이 80%밖에 안 되고요. 네네, 기업 부채 비율 지금 S&P 500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네네. 정말 낮아요. 그리고 결국은 기업과 프라이빗 섹터는 훨씬 더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래서 저는 부채 비율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단위의 자본을 빌려다가 이걸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평균치가 자, 바로 중립금리 수준인 건데. 또한 그렇다고 네네. 따지면 그때 지금 높은 금리, 그러니까 그 높은 금리에서 지금 현재 그때 창출해냈던 피크 ROE 계산을 했었을 때 2007, 8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만 그때가 19.8% ROE였어요. 뭐 전체 평균 미국 기업들의 아니, 기업들. 네네. 네. 굉장히 높았네. 네? 네. 완전 높았죠. 근데 지금 얼마인지 지금 아세요? 얼마예요? 22.5%예요. 그게 계속 유지 가능합니까? 아니, 그 정도로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에는 거는 자산 소각이 상당히 영향을 그러니까 미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얘기하지만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의 그때 상장된 기업 수와 지금의 상장된 기업 수가 거의 뭐 반이 줄었어. 에? 줄었다고요? 네. 그럼 합병, 뭐 딜리스팅, 뭐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규모의 경제가 미국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자사주 소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리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자꾸 해요. 높아졌다. 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우리끼리 한번 산정을 해보시자고요. 연말에 그러면 기준금리 어느 정도면 이거는 감당 못할 침체가 올 것이다. 연준은 지금 3.5까지 올리기는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기준금리 3.5에서 내년에 4%까지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4%까지 가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의 기준으로는 정부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3.25, 3.5예요. 예, 그게 이제 정부 10년 국채금리 개념으로. 네. 근데 그 모기지 금리로 계산했었을 때 제 계산으로는 6.7에서 7%예요. 지금 5.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면 1.5% 정도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1.5% 더 올린다고 치면 2.25로 계산하면 네. 뭐 거의 4%겠죠. 예. 예. 그러면 예.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미국 그러니까 그 경제가? 정도까지라고요. 거기가 그거보다 더 맥스- 올라가면 예, 예. 한계치다. 예, 한계치죠. 네, 한계치다. 그러면 지금 앞서 그 이동 본부장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이 만약에 연말까지 그렇게 땡겼다가 확실하게 그 공급 사이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건 중요한 변수는 이거죠. 공급 사이드가 계속 고공행진하면 뭐 4%가 아니라 4.5래도 인플레이션 못 잡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 맞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모르는 건 우리 제껴놓고 수요는 분명히 꺾일 테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내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있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베어리시하게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기에는 금리 바로 올리면 또 바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왜 오버킬 수준까지 금리를 높여야 되는 이유도 인플레이션이고 예. 높아진 금리를 빨리 내리기도 어려운 이유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냐면
올렸다가 옛날에는 디플레 빵빵 터지니까 바로바로 바로 금리를 내렸지만. 내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디플레가 안 터지니 금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못 내리니까 그러니까 침체 가능성이 매우 그치. 높아졌다. 높아진 금리 수준이 부담되는 수준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전 사이클하고 좀 다르다라고 자, 보는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 기회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미니멈 3%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그죠? 그러면 기준금리도 3% 넘게 유지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자, 그런 환경에서는 무조건 그냥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투자만 해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아웃퍼포먼스가 연간 10몇 %씩 들어와요. 그렇죠. 이제 가격 전가력이 예.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P 곱하기 Q에서 Q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P가 계속 가면 그러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Q가 못 버틴다. P가 올라가는 거를 아무리 필수 소비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를 예전만큼 소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전체 총량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목을 고르기는 되게 쉽다라는 얘기예요. 아, 종목을? 자 그러면 경기 얘기 조금 더 해봐서 잠깐만, 죄송한데 우리 시간이 없어. 시간 없고요. 시간이 경기 얘기를 솔직히 우리가 지금 마무리해야 방송하는 돼, 것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안 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우리 경제 내피설 할 수 있어. 우리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고객 시청자들이 뭘 얻어내냐 이거죠. 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해야 됩니까? 여기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2.75에서? 전 연말. 저는 그러니까 꼭 미국채 10년을 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뭘? 그러면. 아니 국내? 지금은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뭘 사야 돼요? 미국채 말고 미국채 이외에 스프레드를 붙는 예를 들면 그보다 높은 뭐 공기업 회사채라든가 아니면 공사채라든가 아니면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오케이. 그 높은 금리 채권을 사는 거죠. 꼭 누가 미국채 10년을 2% 살 이유는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그걸 끄집어내는 거고 저같이 해외 주식쟁이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아웃퍼포먼스를 엄청나게 할 수 있으니 그런 주식만 골라내서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한국은? 미국의 금리가 연말로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들 테니 현재 환율은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 한국 주식을 좋네. 사자. 자, 요거 뭐야? 아니 요거 가사장으로 못해. 여기서 애들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미국의 달러가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의 제 포트폴리오를 덜어서 지금 원화로 환전을 하는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환전하면 뭘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쪽을 투자를 하겠죠. 그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타이밍을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우 시간이 도착했는 그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는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그랬고 기준금리 오른다고 해서 채권금리 꼭 오르는 건 아니니까 이율 배반적인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아 예 재밌네요. 나날이 갈수록 재밌죠. 재밌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좀 더 시간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